자, 이제 조말자중국 오늘 특집 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에 우리 이제 한종수 작가님이 관우 이번 달 특집을 위해서 저 전주 남원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 그래서 후반부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저는 빨랑빨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내에서 이제 관우 신앙과 관우 현상, 관우 신드롬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관우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관우란 사람이 삼국지 열전에, 관우 열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하동군 해연 사람이고 지금의 이제 산서성 운성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뭐 관우 고향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나중에 이제 저희 좀 알자 중국 달마토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 모임도 잘 이루어지고 하면은 삼국지 탐방도 제가 따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0년도에 이미 그 삼국지 다큐멘터리를 4편이나 찍어서 TV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삼국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 그다음에 유비 그다음에 송권 제갈량까지 해가지고 4편이 있고, 또 그 삼국지 다큐를 위해서 다니면서 이제 주요한 도시들 도시기획만 모아가지고 번외편도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삼국지 다큐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분들이 참 편식이 심해. 똑같은 사람이 제가 다 출연하는 그 다큐멘터리인데 4편인데 제갈량만 봐. 이게 뭐 차이가 나도 좀 적절하게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한쪽은 1000단이고 제갈량 10,000단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단위도 안 됩니다, 한쪽은. 제갈량은 10,000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편식 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관우도 충분히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찍기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닐 때는 4편만 찍었습니다. 동안 말기에 삼국 시대로 접어들 무렵에 관우가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탁군으로, 오늘날 하북성 탁주시입니다. 탁군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비하고 장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는 장생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제 운장으로 바꾸죠. 그래서 관운장 합니다. 그죠? 구세의 별칭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건 이제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죠? 관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신까지, 재물을 지켜주는 신해까지, 경제까지 이런 인물이고, 국가에서 왕조에서 추증한 호칭이 있습니다. 삼계 복막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묘호라는 게 있죠, 그죠? 호북성 당량에 가면은 관릉이라고 있습니다. 관우 무덤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양의 관림, 관우의 수급이 머리를 묻은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고, 호북성 당량에는 의관총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당량에는 그건 관릉의 비석에 적혀 있는 묘호가 저겁니다. 그죠? 충의, 신무, 영우, 어쩌고 저쩌고. 예. 이 관우의 생애를 대체적으로 4글자씩 사자성어로 이제 표현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 처음은 추수유비, 유비를 쫓아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도 난세해서 뭔 역할을 해보려고 하니까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를 통해가지고, 도원결의는 삼국지 연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나간중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 삼국지의 영웅담들을 읊어주는 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변사 아시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설서인이라고 합니다. 설서인. 책을 읽어주는 사람, 들려주는, 말하는 사람이다 뜻이에요. 그 설서인들이 내 얘기하는 걸 전부 다 시장바닥에서 나간 중에 다 채록을 해가지고 엮어놓은 책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무튼요, 저렇게 해서 유비가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난 다음에 관우에게 합의성에서 태수일을 맡기고, 유비는 소표로 돌아갈 때까지 주로 유비를 따라다녔고요. 두 번째는 안량을 목을 베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진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우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조가 관우를
한수정후라고 하는 자기를 내립니다. 이때부터 조조가 이제 관우에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조조가 관우를 잡으려고 참 여러 가지로, 이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관우의 의중을 장녀에게 살피게 하고, 그랬더니 관우가 유장군에게 은혜와 함께 죽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버릴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공을 세워가지고 조조 너한테는 보답은 하겠다 해서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관우가 알량을 죽이고 하사받은 물건들을 전부 다 놔두고 조조한테 받은 걸 다 놔두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장녀나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각자 주인을 위한 것이니 쫓지 마라 라고 해서 말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형주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208년 유비가 유폐유교를 가서 형주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관우에게 이제 형주를 지키게 하죠. 그죠? 이제 이 형주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우가 위진화합니다. 천하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 시기를 위진화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위진화는 운성에 남아있는 관제묘, 관우 사당에 편하게 걸려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도적들까지 관우에게 기이해가지고 그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켰다라고 정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패해서 사로잡혀서 죽는 이야기까지, 그죠? 관우를 습격해서 아들 관평과 함께 임저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렇게 해서 관우가 패주를 했죠. 그리고는 관우 무덤들입니다. 왼쪽에 낙양의 관림이고요. 오른쪽 위가 당양의 관릉이고 아래쪽이 관우 고향입니다. 운성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관우의 고향입니다. 가족관계는 아들 관평은 아버지와 함께 목이 잘렸죠. 전사했고요. 아들 관흥은 상당히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갈량이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죠? 손자 관통이 있는데요. 관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마가 됐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관이가 자기를 이어받았다. 관흥의 서자가 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가족 관계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이 정사 삼국지를 얘기합니다. 소설이 아니고 관우 장비는 모두 만인지적이다. 만 사람의 적이란 뜻이 아니고요. 만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당대의 범과 같은 신하들이었다. 관우는 조조에게 보답했고 장비는 의미로 이게 의입니다. 의미가 아니고 의리로 엄한을 놓아 주었으니 둘 다 나라의 인재로서 풍모를 갖추었다. 의미가 아니고 의리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합니다. 관우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했고 장비는 폭력적이고 각박해서 자기 자신들의 단점으로 죽었으니 당연한 이치였다라고 진수가 저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역대 관우에 대한 평가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관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개해 드리려다가 안 되겠다. 줄이자 해서 조조, 장려, 유엽, 진량 이 사람들이 관우를 어떻게 평가했냐. 조조는 주군을 섬김에 근본을 잊지 않았으니 천하의 의로운 인물이다 라고 극찬을 했고요. 조조의 신하들인 장려나 곽가는 만인지적이다 해서 무공을 칭찬을 했고, 유엽은 관우와 유비는 권신의 의리 관계이면서도 은혜로운 사사로운 부자 관계와 같았다라는 말로 평가를 했고, 진량이라는 사람은 용감하긴 했으나 머리를 쓸 줄 몰랐다. 기세만 믿고 공을 떠벌렸다라고 해서 상당히 관우가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오만한 성격,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사의 평가를 뒤엎어버린 게 소설이죠. 이게 소설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죠? 이게 국민 노릇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뉴스까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죠? 언론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도 못해가지고 좀비들이 돼가지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뉴스 잘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가짜뉴스 변별하는 법에 관한 전문가를 모셔갖고 한번 특강을 한번 할게요. 괜찮죠, 그죠? 짧게 한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심지어 요즘은 여론조사까지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의 이제 메인 그 주제입니다. 관우 신앙 또는 관우 현상이라고 하는 이 신드롬이죠. 왜 한 인물이, 한 인간이, 무장이, 그것도 상당히 흠결이 많았던, 정통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꽤 흠결이 많았던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신으로 성격이 되고 성인으로 추앙을 받으며 심지어 상인들까지도 추앙하는 제신으로까지 추앙을 받을 됐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몇 개의 영역으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방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관료 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부 쪽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정권 쪽에서 왜 관우를 추앙했냐? 첫 번째, 이 사람이 충성이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권력자들이나 정권들은 권력자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을 늘, 그죠?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아이콘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근데 관우만한 충성의 아이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의리까지, 그죠? 그래서 충성과 의리의 상징으로서 왕조체제 이데올로기 주입에 딱 안성맞춤인 인물이 관우단 말이죠. 그래서 관우를 슬금슬금 추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제후로 봉했다가, 그 다음에 왕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제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성인이 신성성자까지 갔다가, 나중에 하늘천자까지 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왕조와 권력자 입장에서는 돈 안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 전부 다 허명이잖아요.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죠? 다 허명입니다. 비어있는 이름이죠. 그러고는 홍보하고 선전하는 거죠. 야, 관우 본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역대 제왕들이 끊임없이 관우를 존숭하고 추증을 함으로써 관우가 저런 단계를 밟아서 하늘의 단계까지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추적해 보면은 송나라 이후 때 급증합니다. 관우의 그 숭배 경향은. 송나라 이후로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송나라가 후기로 가면은 점차 그 나라의 위신이 떨어지고 농민 봉기들이 일어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충성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무슨 좋은 광고 없을까? 그죠? 간판 스타 없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낸 인물이 관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송나라 왕조 이후로 집중되기 시작해서 무려 역대 15명의 황제가 존호를 내리고 귀한 이름을 내리고 그 다음에 편액을 내립니다. 직접 글씨를 써가지고 관우 사당에 걸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관우 숭배 사상은요, 한족 정권뿐만 아니라 이민족 정권도 아주 그 숭배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원나라 왕조 때 순제 때 가면은 관우에게 추증을 하는데, 봉호를 추증하는데 글자 수가 88글자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죠? 뭐 아실 필요도 없고. 장장 88글자를 막 좋은 글자만 탁 따모아가지고,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청나라 말기 왕조 때 들어가면요, 순제 때, 동치제 때까지, 동치제 때는 거의 청나라 말기 이제 망할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관우사당에다가 계속해서 편액을 하사하고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송나라 이후로 1000년, 그죠? 가까이 관우 숭배 사상이 권력과 왕조에 의해 가지고 거의 신앙 차원으로 됐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 신앙하고 결합이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민간에서도 이제 관우를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나라에서도 관우를 숭배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는 겁니다. 왜? 거부 반응이 덜 하잖아요. 실제로 국가나 정권에서 아무리 인물을 띄워가지고 홍보하고 난리를 쳐도 백성들이 그 정체를 알고 그 진면목을 알아버리면 홍보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데올로기가 늘 이데올로기 원래 뜻이 허위의식 아닙니까? 그죠?
그 우리가 뭐 방공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잘 씨가 맥히지 않는 것은 수가 이미 읽힌 거고 국민들이 마음으로 그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관우는 민간이 다 받아들이는 인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민간 쪽으로 들어오면은 민간 신앙 쪽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이제 호칭도 관공, 그 다음에 대만에서는 은공이라고 부릅니다. 은의 은자를 써가지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동남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상당히 세계적인 숭배 대상이 됐고요. 화교 상인들은 관우라는 인물은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보시면은 호텔이고 식당이고 전부 다 요만큼 감시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우 모시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관우입니다. 자기 재물과 부동산과 동산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신으로 모셨죠. 그죠? 현재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관우 사당만 중국 내에서 200군데가 넘습니다. 공자님의 사당을 앞질렀습니다. 네. 숫자로 많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2부에 우리 한종수 작가님이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관우신앙이. 임진왜란 이후에 관우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동네방네, 시골 동네방네마다 전부 다 쪼만큼 관우사당 모셔가지고 안녕을 빌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관우 고향을 가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공자 고향인 국부에 가면은 공자님 집으로 왕들이나 이제 그 VIP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그 식사 대접하는 메뉴가 하나의 요리로 정착을 했어요. 그걸 공부가연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부연이라고 합니다. 공자 집안에서 대접하는 연회단인 식사 그런 뜻이에요. 이게 관부가연이 있어요. 관자 집안에서 내가 보니까 그 관우의 고향인 산서성 운성시 관제묘 앞쪽에 있는 식당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요거를 관부가연이라는 걸 코스를 요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관우가 살아서 움직여. 그죠? 여전히 단순하게 신앙과 숭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리에까지. 이게 민간 신앙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남원에 있는 관제묘의 관악묘의 관제상이고 거기 붙어 있는 편액입니다. 여기 남원에. 우리나라 남원에 남아있는 관악묘가 규모도 제일 크고요. 제일 잘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이제 지금 서울에 동학묘하고 관우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당들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보고 말씀은 우리 한 작가님한테 듣도록 하시고 남원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기를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관방신앙, 즉 정권 차원에서 관우를 추앙을 했다면은 민간 쪽에서 민간 신앙으로 추앙을 했죠. 이 종교하고 또 만납니다. 그래서 유교는 아까 말씀드린 왕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왕조 체제로 흡수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도교에서도 관우를 신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스카웃이죠, 그죠? 그래서 관성제군으로 불리거나 호법 사사 가운데 한 존재로서 도교의 신으로 모셔졌고 불교에서는 사찰을 지키는 가람을 지키는 가람신으로 모셔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아있는 무장이 죽어서 정권 차원과 민간과 종교 모든 방면에서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예술 방면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희곡이라든지 경극이라든지 영화 이런 방면에 있어서 관우가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관우를 대상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제가 깜빡하고 뺐습니다만 게임, 그죠? 게임. 이 게임은 11월 달에 그 젊은 친구 하나가 중국 내에 있어서 게임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특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인문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또 그것이 중국 게임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가. 왜 이제 제가 그 특강을 마련했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게임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몇 차례 제안을 해봤는데도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를 가지고 게임을 다루고 있는 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은 어마무시해지죠. 네, 캐릭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근데 된다 그러니까 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삼국지는 알고 있는데 사기는 모르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 그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게임을 만들 수도 없고. 그죠? 사실은 그 한국사마천학회나 저나 우리 이사님들은 이게 그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매칭만 딱 되면은 충분히 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저나 이사님들이 구상하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모델들을 힘들이지 않고, 그죠? 예. 금전 따지지 않고 명예만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씨가 못 알아먹어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죠? 게임도 충분히 포함시킬 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경제, 경영, 상업에 관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삼국지도 그렇고 보시면은 세 사람 다 모두 장사했어요. 관운장이, 그죠? 예. 유관장이. 유비는 집신장사 아시죠? 그죠? 그 지금 사천성 정도에 가면은, 성도에 가면은, 사당이 있잖아요. 제갈량 사당이 있고, 그 제갈량 사당 쪽에 유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사당 뒤에 주군의 무덤이 있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게 무사라고 해서 제갈량 사당이 있잖아, 송도에. 그 무사 앞쪽에 가면요, 삼국지 거리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제 삼국지 다큐멘터리 보면 그 양반 나옵니다. 유비 후손이라고 집신배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 장사했대요. 장비는요. 장수라고 돼 있는데 그죠? 맨날 두부 장수라고 돼 있는 두부 장사. 예. 관우는 두부 장사했고요. 도살업을 했던 얘기도 있고, 역사적인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금 판매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좀 이따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관우는 두부 장사했다고 해가지고 두부 업계하고요, 칼 제조 업계에도 신으로 모셔지고 있어요. 재밌죠. 이제 칼은 일단은 뭐 칼 쓰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된. 두부 업계에서도 관우가 신입니다. 두부의 신이야. 그리고 관우 사당에 가면 운성에 있는 관제묘에 가면요, 보제 상민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꼭 그 관우를 숭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관우가 가지고 있는 내력도 그렇거니와 관우의 그 의리, 그죠? 신용 뭐 이런 것들에 하고 사업 철학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늘 뭐 회관에다가도 관우 사당, 관우를 향을 피우는 장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꼭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 삼국지 또는 관우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당에 가서 관우상을 잘 보시면은 꼭 놓치지 않고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관우상 옆에는 아들하고, 그죠? 주창이라고 하는 장수가 옆에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보이죠, 그죠? 두 사람 있어요. 관우 뒤에 있는데 동자가 둘이 있잖아요. 앞에 양옆으로. 근데 동자가 들고 있는 걸 잘 보세요. 뭘 들고 있는지. 왼쪽에 있는 건 주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저울이에요. 저 상인들의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관우가 상업에, 상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 관우 고향입니다. 여기가 산서성 운성시 염호라는 겁니다. 이게 소금호수입니다. 여기 한 20여 킬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냥 노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중국이 명청시대 때 또 그 이전부터 소금 장사들이, 소금이 생필품이니까 이 소금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염상들이 사업을 했죠. 산서성 상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산서성은 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진. 옛날에 진나라, 춘추시대 때 진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상이라고 합니다. 중국 상인들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상인 상방이죠. 그룹입니다. 여기 진상입니다. 이런 상방들이 중국은 크게 10개 정도가 있어요. 10대 상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방 탐방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도 탐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염호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우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황제들이 이름을 지을 때 대개 이제 이게 제왕들 이름은 백성들이 자기 이름하고 겹치지 않게 피하잖아요. 그걸 피휘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관우 이름을 피해요. 우자를 피해가지고 자기 이름 쪽에 절대로 관우 이름자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정권 플러스 종교 플러스 민간 플러스 상업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관우신앙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는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을 한번 겪고 나오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생기잖아요. 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염원을 의지할, 기탁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좋을까 골라서 만든 게 지금 관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신으로까지 추앙됐고요. 탄신일은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날 탄신일에 주로 관우 고향에서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재미난 거는 마도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칼을 가는데 비가 온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요 무렵 되면은 탄신일 무렵 되면 비가 많이 와요, 실제로. 그래서 무장이 칼 가를 때 비가 내리는 걸 이제 마도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관우신앙과 관우신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무용과 의리 그리고 충성이 남달랐던 한 무장이 역사 속에서 왕조, 종교, 민간 모두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고 이게 나중에 소설로 집약이 됨으로써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정착된 것이 관우신앙이자 관우현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잘 됐나요? 예. 나아가서 신성한 호칭까지 부여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전파되어 숭배의 대상이 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 상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재신으로까지 추앙이 되는 한 인간의 현상을 관우의 정서 속에 나와 있는 관우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소설 속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우가 어떤 방식으로 숭배 대상이 됐고 추앙됐는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관우현상 신두름은 정리를 두 번째 하자면 일단 관우하고 전쟁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우의 무용이죠. 무술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군인, 군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다음에 관우하고 권력자를 연결을 시키면은 충성의 대명사가 됐죠. 그죠? 세 번째, 유교, 이데올로기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충의가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불교하고 연계되면서 사찰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연결이 됐고, 도교하고 연결되면서 도교의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스카웃이 됐고, 민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관우한테 빕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비는 줄 아세요? 아들 낳아달라고. 예, 아들 낳아달라고까지 빌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진짜, 종합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종합신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관우하고 무속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영험하고 신성한 대상으로서 신내림 가운데에서도 관우신이 내리면 최고의 신내림이다 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관우하고 상인이 결합이 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관우의 출신지인 오늘날 산서성 운성의 소금하고 관계가 돼 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사에 따르는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우를 통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심리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우의 초상화를 비롯해서 관우하고 관계되어 있는 찍어놓은 사진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 중국의 초상화들을 그려놓은 책들을 해서 전부 다 제가 스캔을 해서 만들어 놓은 관우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관우 모습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 수염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예. 수염은 그래서 관우 수염이 너무너무 이뻤대요. 그래서 관우한테 붙은 별명 가운데 하나가 미염공입니다. 미염공. 예. 염자는 수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우 사당에 모셔져 있는 관우 상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쪽은 관우 사당입니다. 관제묘의 메인 홀이고, 그리고 위 오른쪽은 관제 사당에 모셔져 있는 관우상이고, 아래쪽 두 개는 대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공자와 무의 관우, 문무의 양대산맥이다. 왕으로 추존된, 성인으로 추존된 인물로는 그렇다. 보기 드물게 저렇게 관우가 누워있는 상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우상들이 있고요. 뭐 벽화에도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고, 기복신앙으로서 자식을 기원하는 대상으로서 관우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규어, 그죠? 예. 인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운성시에 가면은, 관우 고향에 가면, 관제묘 앞에 가면은, 가게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전부 다 관우예요. 예. 온갖 것들이 다 관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소설에서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관우가 춘추를 즐겨 읽었다. 춘추라는 책을, 역사책을 즐겨 읽었다라고 해서 문무를 겸비한 모습으로서 관우를 늘 칭찬할 때 관우가 춘추를 읽는 모습을 저렇게 늘 만들어내곤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이게 야관 춘추라고 돼 있죠. 밤에 관우가 춘추를 본다. 밤늦게까지 주경야독이 아니고 그죠? 주전야독. 낮에는 싸우고 주전야독. 그 다음에는 이제 관우 탄신일 이런 때 되면은 관우 고향에서 운성시에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런 뭐 현대 차까지도 저 안에다가 관우상을 모시고 관우사당에 와가지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합니다. 그럼 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화교들, 상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가들, 군인들 뭐 어마무시하게 몰려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관우 주로 탄신일에 가장 큰 축제가 많이 열리고, 사시장철 관우사당에는 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길거리에 모셔져 있는 관우 모습입니다. 여기 절강성 항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길거리에 저렇게 관우를 나무로 아주 멋들어지게 깎아서 충의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정자까지 하나 만들어서, 그 생활에서의 중국 전국에 곳곳에 관우가 없는 곳은 없다. 여기가 관우 사당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상서성 운성시, 옛날에 해주라고 했습니다. 운성시 관제묘입니다. 관제묘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관제묘를 입구부터 들어가서 차례차례 하나하나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온 관우의 간략한 일생과 관우 신앙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9월달 달마트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는 아까 말씀드린 조성 변호사가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는 한비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가 한비자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서평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법가와 법률가의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일부 두 번째는 제가 1시간 가까이 중국 성시, 이제 베이징부터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2부는 전병서 교수께서 미중 무역 전쟁 시대 중국의 전략, 한국의 대응이라고 하는 좀
심도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주 9월달 달모토 처음에는 몇 번 안 오셨는데 지금 자리가 거의 다 찼네요, 그죠?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고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제 관우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요. 삼국지, 그러니까 삼국연의, 정확히 말하면 삼국연의겠죠. 이 삼국연의가 언제 한반도에 들어왔느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정서 삼국지는 그 전에 들어왔죠 이미. 근데 이제 삼국연의는 근데 이제 삼국연의의 원형이 삼국지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려 상인들이 샀다라는 기록이 노골대라는 중국어 학습서예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삼국지 원형은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미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삼국지 하면 이제 촉한, 아무래도 이제 유비관우 장비 그리고 이제 제갈공명을 중심으로 한 촉한 정통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촉한 전통론은 나간중의 창작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삼국지 평화라는 이런 이제 준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민중들은 이제 촉한 정통론을 편을 들었어요. 심지어 이제 조조역을 하는 배우가 맞아 죽었다. 이미 삼국지 연의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제 촉한 정통론이 이제 민중들한테 이제 퍼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관중이 삼국 연의를 이제 촉한 중심으로 쓴 거지. 이제 나관중이 자기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삼국 연의를 썼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아셔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김영수 교수님이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이제 이민족 왕조들한테 송나라 많이 시달리니까 이제 관우를 띄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비슷하게 구한말하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촉한은 또 우리나라랑 또 동일시됐어요. 이렇게 약한 이런 이제 당하고 이제 어렵고 이런, 근데 그래도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정통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조실록의 기대승, 이거는 임진왜란 전입니다. 선조하면 다 임진왜란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임진왜란 전에 기대승이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삼국연의에서 혹평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다름 아닌 선조가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했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금속활자 판이 한 몇 년, 10년 전쯤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목판하고 다르게 이제 금속으로 된 활자로 인쇄를 한다는 거는 정부 내지 이 고위 관료들만 금속 활자를 갖다가 다룰 수가 그래서 인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인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조짐이 보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후로 이제 관우 신앙이 퍼지기 시작을 했지만, 이미 그 전서부터 이제 징조는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 교수 여기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실래요? 관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219년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가 1800주년인데 아까 이제 김영수 교수님 건 22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올해가 관우가 죽은 지 1800년이 된 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었는데, 이때 주로 이제 임진왜란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정유재란 때 많은 이제 관제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유재라는
뭐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삼남지방, 그러니까 이제 영남, 호남, 충청도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기껏해야 경기도 남부 정도.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걔네 주로 이제 명나라 군인들의 수호신들이었기 때문에 지역들이 거의 이제 영남, 호남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생긴 게 아까 김영수 교수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1597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한 해 전에 정주에서 세운 게 가장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수리 중에서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남원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정유재한테 만인 이총이 있을 정도로 이제 10,000명의 거기 병사들이라가 백성들이 같이 희생이 돼서 한꺼번에 묻었다라 이제 만인 의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명나라 군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원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 보시다시피 고금도가 뭐냐면은 그 이제 명랑이라는 영화 다 보셨겠지만 명랑 후에 이순신 장군이 이 거점으로 삼았던 데가 고금도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누가 오냐면 진린이라는 인물이 그 수군 제독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왜곡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고압적으로 했던 건 맞습니다만 나중에 이순신 장군에 이렇게 간복이 돼가지고 이 심지어 나중에는 혹시 또 이제 백의조금 같은 일을 당할까봐 그 명나라 황제한테 명나라 장수로 쓰십시다. 라고 이제 제의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노량해전 때 돌아가실 때는 이제 엄청 울고 막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분이 그 고금도에다가 관악묘를 세웁니다. 관악묘를 세우고 이제 요거 세 개가 아주 이제 지방에서는 대표적인 임진왜란 당시에 세워진 걸로는 이제 요새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금도 관악묘는 지금 이제 이순신 장군 사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일제시대 때 벌어졌던 일인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린이라는 인물의 남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서울에서 첫 번째 생겨진 관제묘, 이 관악묘, 관제묘 이렇게 얘기. 근데 아까 이제 그 김영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후에서 공에서 왕에서 제, 나중에 이제 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인도 되고 그래서 이 무덤의 이름이 좀, 이 사당의 이름이 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제 관왕묘라기도 하고 관제묘라기도 하고 관성묘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지어진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관제묘라고 일단 통일을 하고 관제묘들이 보면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그 이제 칭호가 그때 그 칭호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남묘 이 진인이라는 사람 아까 진린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진인이에요. 진린 아까 그 제독이고 해군 사령관이 이 양반은 이제 육군 사령관이었는데 울산에서 굉장히 엄청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상전에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서 서울로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 관우 덕에 살았다 이러면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남묘를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도 군대에서도 이 거의 이제 명나라 그 돈으로 져졌다고 그래요. 빨리 졌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남을나라 수는 없어가지고 그 이제 장인들 하고 인력은 됐습니다. 돈은 내질 않고. 근데 위치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남대문 경찰서 아시죠? 서울스퀘어에 있는데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79년까지 거기 있었는데 퇴락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되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제가 갔었는데 불행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도난 사건이 벌어졌대요. 이 안쪽에 있는 그 물건들이 거의 도둑을 그래서 이 남묘가 어쨌든 첫 번째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생겨난 해가 1598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마지막 해. 근데 빠르게 완공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 번째가 우리나라 돈이 들어간 게 이제 명나라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되네. 그래서 나중에 허균이란 분이 허균 잘 아시죠? 그 이제 홍길동정 저자인데 이 양반이
이런 시까지 남깁니다. 관우에 대해 가지고. 근데 워낙 이제 그 명나라 군인들이 그때 저걸 해준 거죠. 이 관우에 대한 신앙이 그 정도로 이제 대단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동묘가 세워지는데 동묘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오간 수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5칸짜리 수문. 그게 이제 청계천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이렇게 동대문으로 넘어가는데 청계천 넘어가실 때 그 다리가 원래 오간 수문이라 5칸짜리 수문이 있어요. 그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대문이죠. 이게 동대문이고 이게 바로 동묘예요. 동묘인데 딱 봐셔도 규모가 만만치 않아 보이죠. 이게 이제 정선 무려 겸재 정선이 그린 이제 동문조도라는 동문은 단순히 이제 동대문이라는 뜻이고 이제 조도는 이제 중요한 길 그리고 이 동대문으로 나가서 주로 동구릉이나 저길 나가요. 이제 왕들이 이제 행차를 할 때 동구릉에 이제 태조 이성계를 릉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영릉 여주에 있는 영릉을 갈 때는 동대문을 거쳐서 나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서울릉을 가려면은 이제 서대문으로 나가야 되지만 동대문을 갈 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데 나가면서 꼭 이 동묘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쟁 종전 후에 그 당시 황제가 이제 명나라 만력 황제였는데 만력 황제가 굉장한 관우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금을 4,000냥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판까지 직접 써서 보내.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관우묘를 하나 만들어라라고 제의를 한 거죠. 거절할래 할 수가 없죠. 거절할래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그 남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 군 주도로 했는데 여기는 물론 돈을 보내주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백성들도 많이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대부들도 무슨 일개 무장 또 이제 무예에 대한 천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일개 무장에 대해서 뭐 이런 큰 사당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반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남묘는 이제 바로 완공된 데 비해 가지고 이 동묘는 짓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1601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근데 또 이 풍수 사상이 가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동대문 왔다 갔다 지나가실 때는 그렇게 동대문이 낮다는 느낌을 안 받으세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요즘에 성곽공원이라고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좀 올라가서 딱 내려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동대문이. 그래서 이 서울 사대문 이렇게 북대문은 뭐 거의 가보실 일 없겠지만 이렇게 사대문을 가만히 보시면 남대문만 해도 약간 언덕이에요. 동대문만 평지가 아니라 거의 저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문을 늘 아킬레스건으로 동대문을 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조선 왕조에서는. 그래가지고 주로 군부대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동대문 쪽에 있어요. 훈련원 공원 아시죠? 저기 메디컬 센터 옆에 있던 훈련원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저번에 동대문 운동장 그것도 원래 군사 시설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다 이 서울의 이 한양 내 도성 시설들은 거의 다 동대문 쪽에 집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동대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성문들하고 다르게 성벽이 하나 더 있죠 앞에 옹성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풍수상에 이런 걸 많이 이제 일부러 많이 배치를 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동묘를 만들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상으로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리고 또 군인들도 동대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왕십리에도 많이 살았어요. 동대문 바깥에 사람들은 왕십리에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의 수호신 겸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을 하면서 이 관우신앙 동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동묘가 수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볼 수가 없는데 올 연말까지 끝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종의
이제 관제묘는 명군 참전의 상징이 됩니다. 자기를 참전 기념비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반드시 들립니다. 반드시 들리게 되고, 그리고 들리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 근데 아까 말씀드릴 처럼 만력 황제가 이제 현판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현판이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유일한 이제 황제 현판이 그때 그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언청이 실화라는 게 생겨요. 뭐냐면은 언청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부녀자 폭행이니 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약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원청이라는 말이, 청나라를 원망한다. 그래서 원청 하다가 그게 이제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언청이란 말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됐다는 썰이 생겨날 정도로 여기서 이제 큰 게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 관우라는 이렇게 영성이 센 인물들이 여기 들어오기도 되지만, 그런 또 이제 한 맺힌 그런 것까지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재미있는 게, 병자호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임오군변이 났을 때, 청나라 군대 원세계가 와서 진압을 하죠. 근데 그때도 주둔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데가 동묘였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2번이나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해서, 좀 우리나라인데 어쨌든 한 번은 그런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안기는 그걸 내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거의 10년 동안 원세계가 그 당시 우리나라 총독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묘가 가장 큰 묘가 되는데요. 관제묘 중에서 거기 있는 상이 있는데, 관우상이 있죠. 당연히 아까 이렇게 보신 대로 관우상이 있는데, 지금 동묘 관우상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큽니다.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든 굉장히 크고 무게가 무려 2.5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다 할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대로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묘 관우상이 물론 단연 제일 큰 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에는 뭐가 되냐면은 친명 반청의 상징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친명 반청의 상징이라는 것도 뭐였냐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순한 물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재신으로의 변화가 좀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제 김영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재물의 신으로서의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군인들의 반상업화, 상인화, 그런데 좀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선시대 때는 군인들한테 줄 녹봉이 이렇게 넉넉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 가족들은 주로 장사를 했고, 또 이제 군수품 중에 상당수는 내다 팔 수 있게 아예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화살이나 활 같은 거는 사냥꾼들도 쓸 수 있잖아요. 군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군수품들을 갖다가 내다 파면서 부족한 봉급을 갖다가 메꿀 수 있게 거의 제도적으로 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예 조선 후반기에 가면은 군대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너무너무 무력화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군대를 이제 거의 해산하게 돼버리는, 신식 군대 약간만 제외라고 이제 구식 군대는 거의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한때 이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상인으로 그냥 전업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대문 시장, 광장 시장 이런 게 동대문 쪽 형성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제 그 전서부터 그런 시장들이 쭉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신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 갈수록 이제 점점 그런 현상이 강해집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런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겸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나라의 그런 의심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장사꾼으로 이 군인들이 장사꾼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 이제 조선시대 때 관우신앙이 퍼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삼국연의가 대중적으로 아주 많이 유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유포가 되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삼국연의 자체도 유행을 많이 탔지만 우리나라 그 유명한 판소리 중에 적벽가라고 있잖아요. 근데 적벽가만 유일하게 중국을 무대로 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좀 유명한 거 중에서는 근데 그게 뭐냐면 삼국연의가 인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적벽가 같은 그 판소리가 생겨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적벽가를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뒤에 그 화용도 얘기가 엄청 길게 나와요. 좀 끝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관우에. 그리고 이 적벽가 자체가 이제 한국화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병사들, 일반 병사들이 이제 고생하고 하소연하고 막 이런 주로 이제 조조한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걸 그 적벽가가 이제 등장하게 될 정도로 이 삼국연의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무당들이 주신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아까 이제 김영수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관우신이 내린 게 이제 제일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무당들이 원하는 귀신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귀신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런 귀신들은 임해망량이라고 그럽니다. 별 볼 일 없고 이게 영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은 뭐냐면 첫 번째 영웅이어야 돼요. 그리고 영웅이나 초인적인 인물이어야 됩니다.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원한을 가진 사람. 원통하게 죽어야 돼요. 그냥 이제 와석종신.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서 몰래 죽고 그냥 편안히 죽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으로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 중에서도 되게 이제 인기 있는 신이 남이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단종 이런 왜냐하면은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우 같은 신들이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국연의가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런 거랑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관우의 인기도 점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보호를 관우 신앙을 적극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교종 같은 경우에는 삼국연의를 직접 번역했다는 기록이 자기 그 사위 쪽 집안의 기록에 남아 있고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대로 능행을 하면서 꼭 들렸어요. 능행을 하면서 꼭 들렸고 그 제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직접 쓴 비문들도 지금 거기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리 중이어서 들어가 봐서 볼 수는 없고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국연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갈공명 그림을 직접 그렸어요. 그래서 숙종 치시고 무후도 치면 그림이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아까 말씀드린 관악묘에도 향과 충문을 보내고 그 아까 말한 이제 고금도 관악묘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을라고 진린 장군을 같이 넣어라. 거기다 합사를 시켜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숙종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들 영조도 그 관악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17차례나 직접 방문을 했고 직접 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글씨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개 안 되는 사도세자의 친필이 그 관악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무예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좀 호방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관우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 같은 경우 이제 비석을 건립을 하고 그동안 그 내렸던 이제 왕들의 그런 걸 쫙 정리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정조도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도 순조도 10여 차례, 현종 1차례, 철종 4차례
고정 임금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청나라 사신들도 와서 들렸다라는 기록도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명나라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청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치제 마지막까지 이제 관우 신앙을 갖다 계속 이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제 반청 친명 이런 상징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왕조랑 마찬가지로 그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걸 강조를 하고 또한 무관들에 대한 통제의 효과도 있었죠. 혹시나 뭘지 모르는 쿠데타라든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그 이제 규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무관이 합격되고 이러면은 꼭 이제 관악묘에 가서 인사를 하게 했다. 무과시험이 근데 무과시험이 또 봤던 데가 바로 훈련원 공원이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저기 무과시험보다 다리 부러지신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메디컬 센터 옆에 훈련원 공원인데 거기서 주로 이제 무과시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가깝죠.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 걸어서 이 관악묘에 가가지고 새로 임관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런 공간도 동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국연의가 어떻게 이제 퍼지게 되냐면 양란 이후에 영웅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풍조들이 백성들한테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사를 해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냥 이제 인쇄물을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또는 한글 번역도 이루어지고 구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변사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재미있게 막 이렇게 대화체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직업까지도 나올 정도. 그게 아예 전문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얘기를 딱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막 이러면은 얘기를 계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군들이 생길 정도로 이제 삼국연의가 인기를 끊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4대 기서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 삼국연의 이거를 이제 4대 기서라고 하는데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수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란 얘기잖아요, 주로. 반란 얘기고 그러니까 좀 거시기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유기. 서유기는 또 불교 얘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불경을 찾으러 서역을 가고 그리고 너무 이제 황당 요괴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금병묘 뭐 아시다시피 너무 야하고 그래서 이런 소설들 중에서는 그 삼국연의가 그래도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 충성을 하고 또 주제학적 정통론 관점에서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서 삼국연의에 대해서는 다른 책들보다는 좀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덜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학자들도 이렇게 저렇게들 이 삼국연의에 대해 가지고 평들을 많이 합니다. 뭐 황당무계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바람을 불고 무슨 뭐 칠종칠금이고 무슨 뭐 코끼리 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그래도 이게 재미있고 이런 충성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그 얼마 전에 그 해리포터란 책 쭉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해리포터가 황당무계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책을 통 안 읽는 애들이 책을 다 잡게 됐다, 이런 효과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똑같이 그래도 삼국연의라도 읽어서 일단 책을 입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파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이제 어쨌든 장안을 뒤집어 놓는 이런 책이 됩니다. 근데 심지어 뭐냐면 일부를 개작해서 독립된 소설로 발전하기가. 삼국연의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공명선생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은 공명선생 실기인데 부인 황부인 얘기예요. 그 황월령 부인이 이렇게 얼굴은 못생겼지만 이렇게 이 머리가 좋고 이렇게 좋은 기계 같은 걸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 조선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박씨부인전처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조자룡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삼국지 그 이제 무대랑 인물만 같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소설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서 그런 소설들이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적벽가랑 판소리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삼국지가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관우 신앙도 시너지 효과를 받으면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관우 신앙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종 황제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황제가 되기 전서부터.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1894년에 그 저게 벌어지죠. 그 청일전쟁이 벌어져서 청나라가 패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중국 세력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퇴출이 되죠. 그리고 화교들 이런 영향력도 굉장히 줄고 많은 이게 중국 영향력이 바뀌는데 관우 신앙만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종이 어마어마하게 이 장려를 했거든요. 우선 이 청나라 패퇴 이전서부터 이전에 뭐가 있었냐? 북묘가 건설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묘랑 남묘는 건설이 됐는데 북묘는 그 지금 그러니까 대화동 일대에 북묘가 건설이 되는데 근데 이게 연도가 1883년이기 때문에 건설된 연도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 이모 군변이 1882년이고 청나라 군대가 왔고 그러니까 아 하나 더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고요. 그때 이모 군변이 나서 그 명성황후가 여주 갔다가 충주까지 도망을 치죠. 충주까지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진령군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된 무당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무당이 관훈장의 그 이제 이 빠를 받은 무당이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기가 막히게 도성 귀환열차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총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북묘에다가 그 해화문 쪽에다 북묘를 하나 더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령군 칭호로까지 받게 되는 그 무당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이 부도 끌어들이고 이제 폭삭무빙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별명이 북묘 부인이었다고. 그 진령군의 다른 그 별명이 북묘 부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북묘에서 그 진령군의 활동이 대단했고요.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된 후에는 대한제국을 세운 후에는 서묘 지금의 그 서대문 바뀐데 어디로 보시냐면은 그 금화초등학교 아시나요? 금화초등학교랑 그 감리교 신학대 있는데 그 언덕쯤에다가 숭이묘라고 서묘를 하나 더 세웁니다. 근데 이 서묘는 근데 그전 그 관제묘하고는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를 다 모십니다. 그리고 제갈공명 그리고 그런 촉한의 주요 신하들을 다 모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관우는 삼형제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동서남북 서묘 4개를 다 만들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관우 그 신앙을 갖다가 장려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관우는 아까 말한 대로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런 이 정신적인 지주로서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본 견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남산의 와룡로라고 있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얘긴 들어보셨나요? 남산에 와룡묘가 있는데 그 남산 중턱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이묘랑 거의 같이 시기에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남산빛 그러니까 이제 회현동, 충무로, 을지로 요 일대가 그 당시 일본인 거리였거든요. 명동 요 일대가 일본인 거리였기 때문에 그 일본인을 좀 내리누르겠다 그런 그 의도를 갖다가 은연중에 고종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동묘를 참배를 한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갔다 그래요. 아까 이제 영조는 17차례, 뭐 순조는 10차례 이러는데 고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점점 덮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이제 유교가 점점 힘을 잃어갈 때였어요. 주작 힘이 점점 잃어갈 때였기 때문에 또 기독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또 천도교도 힘을 많이 받고 막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관제묘들이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충동 그 소피텔 호텔 건너편에도 하나 있고요. 방산시장에도 있고 보신강 옆에도 하나 있었을 정도. 그러니까 서울 완전 한복판에도 물론 규모는 아까 말한 관제묘 이런 건 작지만 한 칸짜리 이 정도지만 이 관우를 모시는 공간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전주, 태인, 평양, 강진 이런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지방 관제묘를 제외하고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1895년에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했잖아요. 이미 1895년에 이미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웠을 정도로 이제 다른 의미로 토착화가 된 거예요. 중국하고 상관없이 토착화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신흥 종교들도 이제 다투어서 관우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선음질교라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유불선 3개 종교를 합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모시는 신이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관운장이다 라고 보실 정도고 난단도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도교의 일종 변형인데 그것도 또 하나 생기고 그리고 증산도에서도 굉장히 관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근데 요 앞에 3종교는 굉장히 관운장을 갖다가 중요한 신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이제 원탑으로 모시는 건 아니었죠. 근데 관성교라는 종교는 여기는 이제 관우를 원탑으로 모시는 종. 지금도 있습니다. 관성교가. 이번에 전주를 가니까 거기 분이 5대째 모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관우의 관제묘로 5대째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죠. 그러면서 순종이 즉위를 하는데 이제 순종은 사실상 너무나 힘이 없는 너무나 무력한 군주였고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고종 퇴위 이후로 이미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1908년에 국가제례 간소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줄이는 행사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 관제묘에서 하는 제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폐지가 돼요. 그리고 북묘랑 서묘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남묘랑 동묘만 남게 되는데 그때 그 서묘랑 북묘에 있는 조각상이라든가 뭐 이제 주련이라고 그러죠. 주련, 현판 뭐 이런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동묘랑 남묘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관성교 아까 말한 이제 일종의 이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 주도 종교였지만 이제 민간으로까지 침투가 됐던 관우 신앙은 이제 국가적인 성격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민간 신앙으로 이제 100%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이제 민간이 하게 되고, 근데 지방은 거의 다 남게 됩니다. 1940년 이때까지는 적어도 이제 태평양 전쟁 그 부분까지는 거의 남게 되고, 특히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동까지 못 가봤는데 안동
왜냐하면 안동 거기는 이제 대부분 소수소음 비롯해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문화재들이 다 상태가 좋은데 관제묘도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진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태인이 있는데 태인 같은 경우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전주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보존 상태는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재조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재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이제 거의 기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 동묘는 주위에 이제 동묘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벼룩시장이 있죠. 예, 벼룩시장이 있는데 주위 환경이 좋지가 않죠.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고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근데 그거는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안 좋았다고 그래요. 상태가. 그래서 지저분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거의 기적적으로 그 많은 유물들이 거의 그대로 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왕이나 명나라 대신 사신, 청나라 사신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주련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기증을 하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 유홍준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편을 썼거든요. 나의 문화적 답사기 서울편을 썼는데 10권에 보면 동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관우가 신통력이 있긴 있는 모양. 근데 아까 남묘라는 묘가 최근에 도둑을 맞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책 영향이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좀 갑자기 들게 되더라고요. 앞뒤를 이렇게 맞춰 보니까 그러니까 남묘가 이제 조금 이제 관리가 허술하고 이런 데인데 동묘는 이제 유물들을 갖다가 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가져가서 거기다 이제 새로 이제 전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옮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묘 자체도 다 새로 수리를 하고 이럴 건데 아마 그 책을 보고서 남묘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서 와가지고 거길 털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되는데 이 일제 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고우영 삼국지의 유비죠. 이게 고종황제입니다. 얼굴 닮지 않았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고우영 삼국지의 유비고 이게 고종황제거든요. 닮았죠? 네, 진짜 비슷하죠. 물론 이제 고우영 화백은 자기 얼굴을 갖다가 유비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닮았어요. 근데 고종황제 연호가 뭔지 아시는 분? 광무였죠. 광무를 쓴 이유가 뭐였냐면은 삼국지가 후한 시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론 나중에 삼국으로 갈라지긴 하지만 후한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하는데 후한을 시작한 황제가 광무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또 하나 굳이 이제 두 가지 뜻이 속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광무제 유수가 유씨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먼 친척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망을 진압을 하고서 다시 이제 후한을 열게 되는데 이 고종도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철종하고 그게 십몇 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먼 관계였는데 그렇게 어마하게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됐다. 라는 의미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유비랑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결국 다음 때에 망했거든요. 이게 관우상입니다. 동묘에 있는. 근데 요 상하고 이 상이 아까 그 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상은 옷을 입혀놨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옷을 입혀놓습니다. 근데 옷을 벗겨놓고 찍은 몇 안 되는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며칠 전에 찍은 건데 여기가 동묘 정문입니다. 이게 살짝만 보셔도 규모가 상당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살짝 들어가서 문틈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잡인이에요. 잡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요 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벼룩시장들에서 온갖 잡상인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재미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 무협지 많이 보신 분들 981방이란 981방이란 말 아시나요? 저기 이 정파 무림 중에서 이제 9개 방, 이제 981방이라고 있는데 9개 파하고 하나의 방이 있는데 1방이 뭐냐면 개방이라고 해요. 개방이 뭐냐면은 거지들의 이제 문파를 갖다가 개방이라고 하는데 무협지에서 보통 개방의 문파의 본부를 어디로 보냐면은 낙양의 관제묘로 봅니다. 그런 설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좀 연관이 되면서 한국하고 중국이 묘하게 닮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소 모든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라. 성균관이나 유명한 이제 사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많이 있는데 이제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주변은 이래요. 주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밖에서 찍을 수 있는 부분들 한 요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게 남원도 수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여기 이제 무안왕이라고 써 있어요. 무안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때 그 관할주였던 칭호입니다. 나중에 황제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송나라 때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안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연호가 숭정이에요. 숭정이고 요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시 제자입니다. 그다음에 병신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이 두 번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선비들은 저걸 인정을 안 했어요. 청나라. 물론 이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그 일반 선비들은 아직도 명나라가 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있잖아요. 숭정제를 계속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망한 지 100몇십 년이 됐는데 계속 이제 명나라가 정신적 지주였다는 증거죠. 좀 우습죠? 망한 지 뭐 진짜 몇십 년 안 됐고 이런 시대면 혹시 모르겠는데 무려 이것만 봐도 120년이잖아요. 60법자가 이미 두 번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120년. 그러니까 대충 제가 계산하니까 1850 몇 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도 쓸 정도로 계속 이 명나라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사당동에 있는 남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난 사고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 아줌마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잠깐 요 안은 못 들어가게 하고 요 안쪽 건물만 이렇게 찍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요렇다. 요거는 이제 아마 관리하시는 분 건물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장충동 그 소피텔 호텔 건너편에 있는 관성묘인데 아주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요 정도 한 칸짜리인데 그 옆에 당연히 이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옆에 이제 관리 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대. 그래서 혹 이제 문을 열어주면 고맙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맞춰서 이제 와서 좀 볼 수 있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씁쓸했고요. 그다음에 전주가 유일하게 제가 가봤던 데 중에 열린 데였는데 나름 볼만합니다. 일단 그럴듯하죠. 입구서부터 언덕서부터 좀 그럴듯하고요.
이렇게 표지판도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입구에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예, 타는 아주 귀엽게 민화.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선 후기 이런 걸 점점 이제 민화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렇게 코믹하게 좀 돼 있고, 이거 같은 게 옆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약간 자세는 다르죠. 자세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복제화인데 이거는 관우가 그 칼 한 자루를 갖고서 노숙한테 찾아가는 장면. 근데 형주를 계속 돌려달라고 이렇게 동호회에서 압력이 오니까 혼자서 가서 이제 나중에 노숙을 이렇게 인질로 해서 빠져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관우가 혼자 배를 타고서 동호로 가는 장면. 여기 이제 단도라고 그래서 모임에 간다. 근데 그 아까 김영수 교수님 하신 것 중에 그 연극 그러니까 그 이제 경극으로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극입니다. 단도회라고. 칼 한 자루만 갖고 동호회 모임에 갔다. 그래서 단도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여기는 그 저기 적벽대전 막 시작이 되면서 그 화영도 그러니까 저기 조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결국 살려주게 되는데 그 전에 자기는 절대로 조조를 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군령장을 쓰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썼고, 여기는 아까 뭐 위진화하 그러니까 중원을 갖다가 뒤흔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우군을 사로잡고 방덕을 잡아 죽이죠. 7개 군을 갖다 물에 잠그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우가 그 화타한테 치료받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한자로가 뭐를 써 있냐면은 뼈를 깎고 살을 째가지고 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우가 유비를 찾아 떠나면서 조조가 준 모든 이 금이라든가 은 모든 이런 재물을 갖다가 봉해버리고 출발하는 그걸 갖다 묘사를 한 그림이더라고. 그럼 안은 어떠냐? 얼굴은 가렸어. 예, 얼굴을 아무리 봐도 찍을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 근데 이 오른쪽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저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치성은 이쪽에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진짜 열심히 막 이제 손바닥에 닳도록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주창하고 그 관평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왕보라고 그 문관이에요. 문관인데 그 관우랑 거의 최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관우는 그 맥성을 탈출하다가 송권한테 잡혀서 죽고 나중에 그 성도 이제 얼마 바로 후에 함락이 되는데 그걸 지키다가 죽었던 왕보라는 문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옆에는 조루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하급 무장이고, 여기도 아마 요화 같던데 자세히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옆에는 보통 관평하고 주창이 있고 거기는 약간 밑에급 장수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를 가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나마 전주 가서 하나 건졌는데 되게 웃기게 돼 있죠. 이게 유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비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장비 이미지랑 엄청나게 다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얼굴 붉고 수염기니까 이제 관우겠죠. 요즘 거의 저기 코믹 캐릭터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저기 서대문에 섬혈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유비 관우 장비를 다 모셨다고. 그리고 뭐 제갈공명이나 장비 다 모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던 거. 근데 그게 이 서면은 1904년에 만들어졌다가 1908년 아까 순종이 이제 고종 퇴위하고서 바로 그 제사 축소하면서 바로 없어져요. 4년밖에 없었어요.
4년밖에 없었는데 거기 있는 물건들을 갖다 전부 동묘에다 옮겨놨어. 그래서 요 물건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 섬유 자체는 없어졌지만 일본으로 살아남았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민화적 성격들이 이렇게 딱 그냥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국지라든가 그 관우신앙이라든가 이것도 우리나라식으로 변형이 돼서 받아들여지는, 그대로 이제 중국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국지가 남자들이 있긴 하는데 지나가는 남자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혹시 여기서 춘향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고 보시죠. 춘향전. 홍길동전 읽어보시면, 삼국지 읽어보시면 훨씬 많죠. 아마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본 겐지 이야기라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장편 소설이 있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일본 사람한테도 붙잡아 놓고 겐지 이야기 읽어봤냐, 삼국지 읽어봤냐고 물어보면은 일본에서도 압도적으로 삼국지가 많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동양 정서를 자극을 한다. 근데 또 이 관우가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인기 있고 민중들한테 인기, 단순히 이제 충성, 이걸 관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많이 퍼지고 그 어떤 뭐 이유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자한테 굉장히 강한 사람. 조조나 선권이 뭐 선권 쥐새끼라고 그러고 조조가 그렇게 했는데 붙잡고 떠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약자한테는 약했거든. 강자한테는 강하고 이 군졸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줬대요. 근데 이제 사대부는 굉장히 싫어했다고 막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중들한테 어필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그 오만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명도 단축을 하고, 삼국지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 많았지만 그런 게 그 어떤 미학으로 작용을 했던.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합쳐졌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으셨는데 일본에도 9개 관제묘하고 관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코하마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관제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진짜 뭐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잘 돼 있는데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아까 그 화교들이나 이런 데는 어디 가도 이제 관제 이런 시설들이 크건 작건 다 있는데 그래서 화교들한테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인촌 이런 데 물론 이제 교회 같은 게 있고 이러긴 하지만 이제 누구나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구심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국인인데 어디라도 이제 관제묘가 있고 관우 신앙이 있다는 건 뭐 종교 사원이나 이런 무상 숭배인 걸 떠나가지고 그 정신적 구심점이 있다는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우의 일본의 9개의 관제묘하고 관우상이 있는데 5개가 절 안에 있대요. 그리고 1개가 공자묘에 있다고. 오키나와니까 좀 일본 본토랑은 좀 다르기는 한데 공자묘가 있는데 거기에 그 관우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 이런 데에서도조차도 이게 동양적 그런 요소, 아까 말한 대로 유불선 3개 종교가 다 이제 관우를 받아들인 것처럼 일본은 물론 이제 관우 신앙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다 이렇게 다른 종교랑 합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은 그 제가 동묘 관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쭉 그 웹서핑을 해봤더니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4대주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요즘 와서 이제 환빠라고 그러죠. 이제 그 한당고기 좀 이렇게 심하게 신봉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진화족에 이런 걸 뭐하다 이렇게 해놨냐, 다 녹여버리고 뭐 거기다 단군별을 모시든지 뭐 이렇게 뭐 치유 천왕을 모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우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종 때 가장 흥성하게 된 이유도 일본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또 그 관우묘나 이거는
우리나라 화교들이 물론 자기들 뭐 가고 이러긴 했지만은 결코 그게 중화주의의 상징, 적어도 우리나라 관점에는 그 중화주의의 상징이나 이런 건 이런 종류의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같이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좀 다른 코드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다 이제 수리 중이어가지고 정말 수리가 5월쯤에 끝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째 수리를 하고 있는데 좀 기대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원형을 회복을 하고 또 이제 어느 걸 복원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구릉이나 영릉이나 이런데 이제 능행을 할 때 중간에 꼭 이제 가는 길이니까 이제 동묘를 들렸다가 하는데 그 시설이 있었대요. 그 막을 치는 임금님이 묵는 그 공간에다가 이제 막을 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그 밑에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이 천막을 치는 그 밑에 그거 남아 있는데 그것도 좀 복원을 했으면 하는 꼭 복원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고, 여기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전 세계 카톨릭 국가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한복 입고 이런 이제 성모상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주민 얼굴을 한 과달로페 성모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카톨릭 국가끼리 당연히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할 때는 심지어 같은 성모 마리아 깃발을 들고 싸워요. 근데 다르죠. 그러니까 굳이 저기를 펴면 서울의 성모 마리아랑 부산의 성모 마리아가 달라요. 같은 성모 마리아인데. 그러면서 서로 그 깃발을 내놓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문화 아이템들이 꼭 이게 한국적 변형을 거쳐가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게 삼국지도 한국적 삼국지 다르고 일본적 삼국지 다르고 게임으로 다르고 다 바뀌는 것처럼 관우라나 이런 것도 꼭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이게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게 나쁜 거다, 중화주의다,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나라에서 아까 허균이 시도 쓰고 정선이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또 한국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까 약간 사진 때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약간 더듬었는데 오늘 두서없는 강의 아무튼 죄송하고 감사합니다.